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한 여자가 우산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대로변을 걷다가 점점 작은 길로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기분 탓일까요? 뒤에서 누군가 저벅저벅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여자는 조금씩 빨리 걷다가 나중에는 거의 뛰다시피 하는데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해 얼른 문 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퍽! 뒤에서 따라오던 검은 그림자가 결국 그녀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놈의 손에는 무지막지하게 생긴 도끼가 들려 있었어요. 세차게 내리는 비에 피는 빠르게 씻겨 내려갑니다. 서울 동남부에서 또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벌써 5번째 부녀자 실종인데요. 행방불명되는 여성이 늘어감에 따라 경찰은 이를 연쇄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뉴스에서는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살인 사건이 아니고 실종 사건이요. 그러니까 놈은 단순히 여성들을 죽이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시신을 어딘가로 가져가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7명, 8명 계속 늘어났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도 범인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가 결국 재수사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동경찰서. 형사들은 죽을 맛이에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고 이곳저곳에서 압박이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도 윗선에서 압박을 받은 계장은 형사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사무실에 자빠져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범인 비슷한 놈이라도 잡아와! 라며 거친 잔소리를 늘어놓는데요. 형사 태수는 후배 형사와 함께 그렇게 등 떠밀려 나오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범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놓고는 정말 작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모든 걸 숨겨버렸거든요. 실제 사건과 함께 스릴러 영화 줄거리도 흥미있게 이야기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건 의뢰라는 영화를 디테일하게 결말까지 전부 요약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화는 여기에서 승현이라는 한 남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착하고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까만 뿔테를 끼고 반듯하게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승현. 카톡. 그녀의 아내 수경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여보, 오늘 빨리 와. 중대 발표할 거 있어. 오늘은 다 같이 식사하자. 이 승현의 아내 수경은 뭔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줄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다 같이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승현은 아내의 메시지를 받고 빨리 퇴근해 보려고 하지만 다른 직원 하나가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면서 만만한 승현에게 일을 홀랑 넘기고 먼저 퇴근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승현은 아내 수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1시간 안으로 일 끝내볼게 라고 약속을 하고는 일에 집중합니다. 승현의 아내 수경은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와 배를 쓰다듬으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수경이 하려던 중대 발표는 임신 소식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조금 뻔한 것 같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인물들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하는지 또 다른 인물들이랑 어떻게 엮이는지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결말까지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남편과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부푼 기대를 안고 집으로 가는 수경. 그런데 그런 그녀의 뒤를 웬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경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봉고차에서 내려 수경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냉혈한 같은 눈빛. 이놈이 바로 지금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연쇄 부녀자 실종 사건의 범인입니다. 수경은 결국 영화 맨 처음에 등장했었던 그 희생자처럼 놈에게 공격당하고 말아요. 그렇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수경을 봉고차에 싣고 범인은 어디론가 급히 운전을 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때 수경의 휴대폰 벨이 울려요. 범인은 슥 손을 뻗어서 수경의 휴대폰을 주워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범인의 차 앞에 가던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쭉 미끄러지면서 덜컹덜컹 하다가 급정거를 해버리는데요. 한 손에 수경의 휴대폰을 들고 있던 범인은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만 그 차를 그대로 쾅 박아버립니다.
그 바람에 차 앞유리에 살짝 금이 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갓길에 2대의 차가 서버린 상황. 범인은 얼른 조수석 창문을 열어 신경질적으로 이 수경의 휴대폰을 던져서 버려버린 뒤 그대로 붕 엑셀을 밟아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 시각 범인을 잡기는커녕 범인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있는 형사 태수와 그의 후배. 두 사람은 할 일 없이 이리저리 운전을 해서 다니다가 뺑소니 사고 소식을 무전으로 듣게 됩니다. 땡땡도로 뺑소니 발생, 뺑소니 발생. 태수는 후배 형사를 바라보며 야,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외칩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 태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빠르게 현장을 스캔합니다. 이거는 뒷차가 와서 박은 게 아니고 앞차가 미끄러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뒷차 과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새끼는 왜 토꼈을까? 뭔가 분명히 구린 게 있어. 그때 후배 형사가 갓길에 웬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서 태수에게로 갖고 옵니다. 아까 범인이 창밖으로 던져버렸던 수경의 휴대폰이겠죠. 태수는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차량 진행 방향으로 계속 추적하기 시작해요. 한편 범인은 어느 외진 숲에 차를 세웁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쓰러져서 누워있는 수경의 다리 한쪽을 잡고 턱턱 끌어내리는데요. 수경은 마치 마네킹처럼 후당탕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 범인에 의해 질질 끌려갑니다. 점점 더 깊은 숲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가는 범인. 잠시 후 범인의 얼굴에 엄청난 양의 피가 튀고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번에도 역시나 피를 싹 씻어내버렸어요. 한편 수상한 차량을 찾아 해가 지도록 계속 수사 중인 태수와 후배 형사. 태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로 쪽을 살펴보다가 산 쪽으로 들어가는 좁은 흙길을 하나 발견합니다. 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타이어 자국, 그리고 나오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같은 차량의 타이어였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아직 그 타이어 자국이 선명한 걸로 보아 방금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태수는 오랜 형사 생활을 통해 얻은 감으로 이건 절대로 그냥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감이 딱 왔어요. 그렇게 도로를 달리며 태수와 후배 형사는 흙이 묻은 타이어로 달리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검은 봉고차 한 대가 바퀴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태수는 잠시 후 신호가 걸렸을 때 얼른 내려서 그 차로 다가갑니다. 앞 유리에도 금이 가 있고 범퍼 상태도 엉망이고 뭔가 수상해요. 잠시 후 신호가 바뀌자 그 검은 봉고차는 서둘러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형사 태수가 얼른 몸을 던져서 그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고 문 좀 내려보라는 손짓을 해요. 검은 봉고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범인.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태연하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창문을 내립니다. 경찰입니다. 잠깐 내려주세요. 태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리는 범인. 태수는 한 번 더 그의 차를 빙 돌면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차 앞 범퍼를 보니 확실하게 뭔가를 들이받았던 듯 했고 또 차 트렁크에는 온갖 공구 도구들이 가득했으며 뒷좌석에서는 약간의 핏자국과 머리카락 뭉치까지 발견됐어요. 결국 두 형사는 이 봉고차 운전자를 일단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봉고차 내부에 대한 루미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요. 루미놀 테스트 뭔지 아시죠? 범죄 수사할 때 혈흔을 검출하는 방법인데 루미놀이라는 용액을 쫙 뿌리면 혈액이 있던 자리가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감식반에서 이 봉고차 내부에다가 루미놀 용액을 뿌렸더니 소름 끼치게도 온 사방이 다 파랗게 변했어요. 뺑소니를 추적하다가 결국 한 건 하게 된 태수. 뿌듯한 마음으로 한숨 돌리고 사무실 의자에 털썩 앉는데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매제 웬일이야? 태수의 매제, 그러니까 태수 여동생의 남편이 전화를 해온 거였습니다. 매영, 오늘 혹시 수경이랑 통화하셨어요? 오늘 형님하고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여태까지. 자, 여러분. 누가 전화를 건 건지 눈치채셨죠? 네, 바로 승연이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승연과 수경이 결혼을 한 부부 사이고요. 수경의 오빠가 태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태수가 승연의 매형이 되는 거겠죠.
걱정이 한가득인 승현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태수. 그는 잠시만 하더니 부재중 통화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진짜로 여동생 수경에게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태수는 승현아 미안 내가 오늘 범인 잡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수경이한테 전화 온 것도 몰랐고 우리 밥 먹자고 한 약속도 까먹었네. 근데 뭐 걔 그냥 또 배터리 꺼진 거겠지. 아무튼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이따가 전화할게. 이렇게 말하고 태수는 전화를 끊는데 옆에서 후배 형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휴대폰 명의자 이름이 민수경 씨라는 거죠. 주민번호가 871018. 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아까 갓길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이 누구 건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태수는 믿을 수가 없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합니다. 조금 전 매제인 승현에게서 걸려왔던 그 전화 내용이 뭔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수는 범인이 잡혀있는 곳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냅다 멱살을 잡습니다. 너 대체 뭐야? 아니지? 내가 잘못한 거지? 너 우리 수경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 새끼야? 범인은 태수에게 내동댕이 쳐진 채 바닥에 쓰러져서는 조용히 대답해요. 찾아봐. 태수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는 일단 승현과 수경이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아서 갔어요. 그 사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승현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를 보자마자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얼굴로 말을 더듬으며 물어요. 매형,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태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뭘 설명해줄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저벅저벅 승현과 수경의 침실로 들어가는데요. 침대에 놓여있는 베개 위에서 수경이 걸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주워 비닐팩에 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봉고차 뒷좌석에서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발견됐다고 했었죠. 태수는 긴급하게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 자, 이제 태수와 승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야 할까요? 형사인 태수에게는 늘 해오던 업무였고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승현에게는 그저 뉴스로만 보던 일이었어요. 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범인의 이름은 조강천. 그가 바로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을 저질러 온 놈이었습니다. 이제 범인은 잡았으니까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아마도 확률상 다들 살아있기보다는 시신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더 컸어요. 자, 우선 조강천이 수경이를 끌고 갔었던 걸로 추정되는 그 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집니다. 일대 산과 도로는 물론 범인의 집과 그가 일하는 일터도 샅샅이 뒤졌어요. 정말 엄청난 인력과 함께 탐지견까지 투입이 됩니다. 그 결과 범인의 집 앞마당에서 시체 3구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부녀자 실종 사건 피해자는 이제 수경까지 포함해서 10명에 달합니다. 너 이 새끼 마당에다 왜 3명만 묻었어? 라는 경찰의 질문에 범인은 별거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귀를 벅벅 긁으면서 대답해요. 그냥 마당이 좁으니까. 태수는 정말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범인은 마당에서 나온 시신 3구 외에 나머지 시신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어요. 대체 자신의 여동생 수경은 어디 묻힌 건지 알아내기 위해서 태수는 정말 절박하게 별짓을 다 해봅니다. 수색 작업 현장에 나가서 손으로 막 미친 듯이 흙을 파기도 하고 범인을 주워 팼다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가 이내 꺼이꺼이 오열을 해요. 자, 여동생을 잃은 태수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승현의 마음은 또 오죽할까요? 그는 경찰로부터 수경의 휴대폰을 돌려받아 사진첩 속의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거기서 2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가 찍혀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진짜 비극이죠. 승현은 바닥을 구르며 악을 쓰고 울기를 반복합니다. 안 그래도 근육도 살도 없이 마른 체구였던 그는 점점 더 비쩍 말라가고 얼굴도 흑빛으로 변해가요. 얼마 뒤 현장 검증이 열립니다. 여러 명의 경찰에 둘러싸여 범인 조강천이 나타났어요. 그에 의해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따라와서 막 울부짖고 욕을 하고 악을 쓰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언론사 취재 경쟁도 어마어마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때
이 복잡한 현장을 뚫고 누군가 조광천에게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바로 승현이었어요.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그의 성격대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아내 수경이 범인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땅바닥에 확 엎어지는 바람에 그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마음만 앞설 뿐 몸이 너무 약골인 거예요. 조광천에 대한 최종 재판날. 시신이 3구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녀자 3명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시신을 찾는데 비협조적이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뉘우침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조광천이 사형을 선고받던 날, 승현은 집에서 조용히 넥타이를 천장에 묶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매다는데요. 하지만 넥타이 끈이 뚝 끊어져서 바닥으로 쿵 떨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승현은 예전에 착하고 순했던 모습을 잃고 점점 악에 받쳐 미쳐갑니다. 친형처럼 가깝게 지냈던 매형 태수에게도 형님 이제 우리 그만 봐요. 형님 보면 자꾸 수경이 생각나서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살아야죠.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형사 태수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조광천의 면회를 계속합니다. 동생 수경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들을 때까지 그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독한 범인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룸살롱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죽은 사람은 대성파라는 조직의 보스 오영석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한 술집 마담을 주기적으로 만나러 이곳에 들락거리고 있었는데요. 오영석을 죽인 범인은 아마도 이러한 그의 스케줄과 동선, 심지어는 그의 부하들이 그를 혼자 두고 차를 빼러 나가는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혹시 조직 내부의 인물일까요? 태수는 이 사건에 배정돼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태수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봅니다. 우선 죽은 오영석은 대성파라는 조직의 보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오영석 전에 손명수라는 원래 보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깜빵에 가게 되면서 이 오영석이가 보스가 된 거였어요. 여기서 용의자 2명이 추려집니다. 물러난 예전 보스 손명수, 그리고 이번에 오영석이 죽으면서 새롭게 보스가 될 예정인 대성파의 2인자. 자, 인물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2인자라는 인물은 이름 대신에 그냥 2인자라고 부를게요. 태수는 손명수랑 2인자, 이 2사람을 다 만나보는데 둘 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부인했어요. 과연 이들의 말은 믿을만 한 걸까요? 한편 사형 선고를 받고 깜빵에 들어간 조광천은 어차피 내일이 없는 놈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제멋대로 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막 귀를 물어 뜯어버리기도 하고 독방에 옮겨져서도 말을 안 듣고 취침 시간에 자라는 잠은 안 자면서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가 독방에서 특별 관리를 받는 바람에 태수도 더 이상 그와의 면회를 허락받지 못합니다. 자, 형사 태수는 대성파 보스 오영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성파 내부의 다른 조직원들도 한 명씩 다 만나보는데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예전 보스 손명수가 사실은 자기가 키운 부하들, 즉 오영석과 지금의 2인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영석과 2인자, 이 2사람이 검찰 측에다가 이 대성파가 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해서 손명수의 비리를 싹 정리한 자료를 증거로 넘긴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수감돼 있는 손명수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가 진실을 알려준 거라면? 그렇다면 이 손명수에게는 오영석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가 분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형사 태수와 동료 형사들은 이 사건을 놓고 회의를 합니다.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손명수는 감옥에 있으니까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냐. 아니, 차라리 뭐 군발이 같으면 휴가라도 나오지 원. 이 인간은 감옥에 있는데 대체 무슨 수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형사 태수는 뭔가 번뜩 생각이 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바로 손명수의 외출 기록이 있는지 교도소에 확인을 하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명수가 얼마 전 모친 사망으로 3박 4일 동안 외출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명수의 어머니 장례식이 치러졌던 그 장례식장 관리소로 찾아가 CCTV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명색이 거대 조직의 보스였지만 물러나고 나서는 권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덩그러니 장례식장을 혼자서 지키고 있는 손명수가 자리를 비우나 안 비우나 살펴보던 태수는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면서 CCTV 화면을 탁 정지시킵니다. 과연 태수는 이 CCTV 녹화 화면에서 뭘 본 걸까요? 태수는 얼빠진 얼굴로 서둘러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폐가 앞에 서 있어요. 똑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태수. 안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폐가는 바로 태수가 어릴 적 여동생 수경이랑 아버지랑 함께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수경이가 어른이 되어 승현과 결혼을 한 뒤에는 그 부부가 신혼집으로 쓰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태수는 왜 이 집에 찾아온 걸까요? 엉망이 된 집 마당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던 그때 누군가 대문을 삐걱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였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누군가 들어와 있음을 감지하고는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태수는 얼른 그 남자를 뒤쫓아가는데요. 그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지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골목에서 팍 튀어나가다가 그만 차에 치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바닥을 구르고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남자. 하지만 이내 태수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태수는 총을 들고 꼼짝마! 하고 소리를 치는데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뒤돌아서 고개를 쓱 듭니다. 태수는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자기도 모르게 헉! 하고 짧은 비명을 내질렀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승현이었습니다. 못 본 사이 승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도 다부지게 변해 있었고 인상도 거의 막 범죄자처럼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물어요. 승현아, 너 설마 네가 오영석 죽인 거야? 아니라고 대답 좀 해봐 임마. 너 이런다고 수경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러자 승현은 나지막이 대답을 합니다. 사는 게 뭘까요, 형님?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만 남기고 승현은 결국 달아나 버렸어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태수는 CCTV에서 뭘 본 것이며 왜 승현을 오영석 살인의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어가는데요. 곧 모든 사건의 연관성과 그 뒤에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승현을 놓친 태수는 다시 아까 그 폐가로 돌아왔어요. 아니, 폐가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승현이 머물고 있던 곳이었죠.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예전에 태수가 기억하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한가득 쇠로 된 운동기구들이 들어서 있었고요. 벽에는 범인 조강천 관련 기사들이 빼곡히 붙여져 있었으며 책상에는 칼로 죽여야 한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승현이 어떻게 살아온 건지 예상이 되시죠?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 죽지 못했던 승현은 살아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벽에 붙여놓은 수많은 조강천의 사진들 곁에 오영석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자, 이 오영석 기억하시죠? 룸살롱에서 죽은 대성파 보스. 승현과 오영석은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얼마 후 대성파의 2인자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이 2인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차를 몰아서 이렇게 직진으로 돌진해 박아버렸거든요. 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혹시 짚이는 게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이것도 승현의 짓이었어요. 2인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걸 확인하고 그의 부하들이 승현을 차에서 끌어내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와, 이대로라면 죽겠다 싶던 그때 이 승현의 매형, 형사인 태수가 나타나서 총을 쏘며 이 새끼들 물러서! 하면서 승현을 구해줬어요. 승현은 그대로 또 달아나 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불을 질러요.
벽에 붙어있던 기사며 그의 운동기구, 그리고 죽여야 한다고 새겨져 있던 책상 등등등. 어쩌면 승연의 범주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불타버렸어요. 영화는 이제 교도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조강천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뒤로 손명수가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손명수, 예전 대성파 보스죠. 오영석이랑 이인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 손명수는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조강천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막 육탄전을 벌여요. 극악무도한 범인 조강천, 또 한때 엄청난 칼잡이로 이름을 날렸던 손명수.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우다가 둘 다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또 무슨 관계인 걸까요? 이 소식을 듣고 형사 태수가 가장 먼저 재빠르게 손명수의 병실로 찾아갑니다. 야, 니들끼리 싸우다 뒤지는 거 내가 알 바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만 똑바로 말해. 승현이랑 무슨 거래한 거야? 장례식장에서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네, 드디어 한 가지가 밝혀졌죠? 태수가 손명수의 모친 장례식장 CCTV에서 본 사람은 바로 승현이었던 겁니다. 근데 대체 승현이 손명수를 왜 찾아간 걸까? 자, 이제 여기서 나머지 비밀도 다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선 대성파 사건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영석이랑 이인자가 검사한테 자기 보스 손명수의 비리 자료를 넘길 때 뇌물도 함께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 잡혀가고 딱 그 보스인 손명수만 잡아가게 하려고요. 한편 승현은 오로지 조광천에게 복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교도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승현은 대성파 관련 사건들의 진실을 알게 됐고 손명수를 감옥에 보낸 그 검사를 찾아가서 당신 오영석이랑 이인자한테 뇌물 받은 거 알고 있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당시 그 오영석과 이인자로부터 받은 비리 자료를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가서 손명수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거 봐라. 당신 부하들이 이렇게 당신 배신 때린 거다. 그러면서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자, 당신은 깜빵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이 두 사람 못 건드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그 두 명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 대신 당신은 나 대신에 교도소 안에 있는 조강천을 해쳐달라.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조강천을 죽이지는 말고 치명상까지만 입혀서 병원에 실려가게까지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승현은 수경이 어딨는지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조강천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승현 본인이 죽지 못해 겨우겨우 괴롭게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강천도 쉽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죠. 너도 죽지 못해 꾸역꾸역 한번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봐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강천을 일단 살려는 뒀던 겁니다. 그런데 조강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요.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119 구급대원 옷을 훔쳐입은 승현이 들어가 이 조강천을 납치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태워서 예전에 그가 수경을 해쳤던 그 산으로 데리고 가요. 뒤늦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경찰들도 그 산으로 출동해서 가는 중입니다. 자, 승현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이 범인 새끼를 지지고 볶든 어떻게 해서든 수경이 묻힌 곳을 알아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놈은 여긴가? 아닌가? 이러면서 비실비실 웃으며 시간만 끌 뿐 수경이가 어딨는지 빨리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결국 조강천이 여기인 것 같다고 어느 장소를 지목하고 승현은 그를 무릎 꿇린 채 두 손을 묶고 그 손으로 땅을 파게 합니다. 조강천은 이렇게 손이 묶인 채로 땅을 막 파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는 수경이가 아니고요. 그가 예전에 묻어뒀던 범행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조강천은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승현을 공격하고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도 끊어버립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승현. 조강천은 그를 보고 사악하게 웃으면서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사실은 네 마누라 저기 있어. 드디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수경이 묻힌 장소를 들었지만 승현은 거의 팔다리가 부러지다시피 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뒤늦게 나타난 형사 태수. 그는 경찰 동료들보다도 먼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매제 승현을 발견한 태수는 얼른 그에게로 달려가는데요.
형님, 조강천은 도망쳤고요. 저쪽에 우리 수경이가 있대요. 승현은 죽어가면서도 결국 조강천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수경이가 묻힌 장소를 태수에게 알려줬어요. 그가 지금껏 살아남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 수경이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었던 거죠. 그렇게 승현은 숨을 거두고 태수는 결국 뒤늦게 도착한 경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강천을 쫓아가서 총을 겨누는데요. 조강천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태수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년이 그랬지. 지 오빠가 형사라고. 우리 오빠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이 말을 하면서도 킥킥대면서 기괴하게 웃는 조강천. 태수는 결국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끼며 조강천의 머리를 빵! 쏴버립니다. 영화는 수색 작업이 재개되는 현장, 그리고 승현이 마지막으로 지목했던 그 장소에서 뭔가가 발견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살인 의뢰였습니다. 네, 오늘 영화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돼가요. 지금 1시 54분인데 제가 이런 거 맨날 무서운 살인사건이랑 무서운 영화 이런 거 밤에 혼자 조용히 녹화하곤 하는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무섭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맨 마지막 부분 그 조강천이 막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부분 얘기할 때는 좀 무서워가지고 약간 좀 오싹했습니다. 또 조강천이 빵 이렇게 태수 총 맞고 나서 얼굴에 피가 주르륵 흐르는데 되게 밖에서 뭐 소리가 나 자꾸? 막 기괴하게 이렇게 씩 웃으면서 죽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를 박성웅 씨가 하는데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막 무서워 죽겠어요.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기가 진짜 일품이고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무섭고 갑자기 너무 무섭네요. 우리 애교 껴안고 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 나 무서워. 무서워.